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4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예, 꼴통경제 올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경제 상식 순서로 2014년 국내 경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팟캐스트 포털인 이 팟빵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꼴통경제를 검색을 하신 후에 이 저희 페이지에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14 꼴통경제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상식 시간으로 작년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님, 작년 이 지표들이 이제는 거의 다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출 통계는 1월 중순 정도에 나왔고,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말 2013년 국민계정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작년 한 해 통계가 거의 다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통계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기준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계정 통계는 원래 유엔에서 제시하는 이 국민소득 통계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요. 유엔이 2008년에 관련 지침을 개정을 했고,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 한국은행이 지침을 기준으로 통계를 이렇게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러면 통계 기준 중에 어떤 부분들이 바뀐 겁니까? 네, 이번에 새로 작성된 국민계정 통계에는 이 연구개발, R&D에 사용한 돈이 GDP에 포함이 됐고요. 책과 영화, 음반 등이 문화적 지출에 사용한 비용, 그리고 무기 구입에 쓴 비용이 투자로 인정이 돼서 GDP에 포함이 됐습니다. 가령 이제까지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이 스마트폰은 GDP 통계에 잡혔지만 이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위해 들어간 이 연구 개발비는 GDP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설치해야 투자로 간주해서 GDP 통계에 넣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연구 개발 비용도 이 GDP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또 책, 영화, 음반 등 문화적 지출에 대한 이 비용과 무기 구입 비용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와 국방 서비스에 대한 투자로 간주를 해서 GDP에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 유엔의 기준은 갈수록 이제 무형 자산의 가치를 GDP에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1993년 기준에서 이 소프트웨어나 광물 탐사, 오락, 문학 작품 등의 취득 이런 것들을 이제 GDP에 포함한 바가 있고, 이번에 그 포함 대상을 확대한 거죠. 네. 이렇게 기준이 변경이 되면 이제 GDP의 절대 규모가 크게 달라지고 성장률 역시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새로 포함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규모는 상당 부분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성장률도 달라지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통계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 이전 해들의 통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성장률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게 되겠죠. 실제 미국의 경우 이제 2008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2012년 GDP가 15조 6,848억 달러에서 16조 2,446억 달러로 수정이 됐습니다. 기존 수치보다 이 5,598억 달러, 그러니까 3.6% 정도가 늘어난 거죠. 기준을 바꾼 호주의 경우도 이 GDP 규모가 한 4.4% 늘어났고, 캐나다도 한 2.4%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반면 이 성장률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192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기존의 3.2%에서 3.3%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커지지만 이제 같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성장률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죠. 네. 일단 이 유엔의 기준 변경은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좀 전에 이야기하실 때 이제 기준 시점이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이건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GDP 같은 걸 산출할 때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짜장면 값이 6,000원이고 2010년에 5,000원, 2005년에 4,000원이었다면 기준 연도가 2005년이라면 작년 명목 통계에는 올해 가격인 6,000원, 실질 통계에는 2005년 가격인 4,000원이
이 가격으로 산정이 돼서 쭉 비교해서 통계를 내겠죠. 그런데 기준 연도가 2010년으로 변경이 되면 작년 명목 통계는 6,000원이 그대로 들어가지만 이 실질 통계는 이제 5,000원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통계에서 중요한 건 이제 절대 규모나 수치보다는 이 변화 비율, 그러니까 증가율이나 감소율이기 때문에 이 통계 기준을 변경한다고 해서 뭐 큰 변화가 있다 이렇진 않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반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이 통계를 볼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좀 간단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일반적으로 쓰는 GDP, 국내 총생산은 올해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GDP를 씁니다. 이게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428조 3천억 원이 나왔고요. 이거를 연평균 환율인 1,095원으로 환산을 하면 1조 3,043억 달러가 됐습니다. 성장률의 경우는 실질로 계산한 수치, 즉 2010년 가격을 기준으로 2012년과 2013년 통계를 내고 이걸 비교한 거죠. 이게 3.0%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 기준 변경 전에는 이제 2.8%였는데 다소 오른 거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개발 부분이나 책, 영화, 음반 등의 문화적 지출 그리고 무기 구입 부분의 증가율이 전체적 성장률보다 높게 나와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 GNI는 올해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수치를 보셔야 되고요. 이게 1조 4,411억 원이 나왔습니다.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이제 실질 수치로 계산했을 때 이제 4.0%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명목 국민 총소득을 전체 인구로 나눈 게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죠. 이거는 2,869만 5천 원이 나왔고 이걸 연평균 환율로 환산을 하면 26,205달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실질 수치로 따진 1인당 국민 소득 증가율은 6.1%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6회 방송에서 2012년 국민 계정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GDP가 1,272조 원, 달러로는 약 한 1조 1,164억 달러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국민 계정을 보면 2012년 GDP가 1,377조 5천억 원, 달러로는 1조 2,224억 달러 로 크게 이렇게 늘어나게 나타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계에 새로운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GDP가 100조 원, 그러니까 7% 넘게 늘어난 거죠. 그렇지만 그게 뭐 경제가 크게 성장하거나 해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통계 기준 변경에 따른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이 성장률이 3.0%였다. 이게 뭐 실제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GDP 통계 설명드리면서 한국 이제 GDP 규모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우리나라의 GDP가 원화로는 1,400조 원 정도 되는 거고 달러로는 1조 3천억 달러 정도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26,000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수치를 보면 일단 성장률이 3%, 이제 좋은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 4% 안팎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6,000불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게 오히려 더 눈에 띕니다. 네,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6.1%로 매우 높게 나온 게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유의하실 점은 이 6.1%가 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6.1%라는 겁니다. 이 원화로 계산을 하면 작년이 2,869만 5천 원이었고 재작년 그러니까 2012년이 2,782만 9천 원이어서 증가율은 3.1% 수준입니다. 네, 환율 하락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 상승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연평균 환율이 2012년에는 1,127원 정도였는데 2013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1,095원으로 전년 대비 2.8%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2013년 국민 계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무역 통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님 작년 무역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작년 우리나라는 5,596억 불을 수출을 했고 이 5,156억 불을 수입을 해서 총 441억 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은 2.1% 증가했고요. 수입은 0.8%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전년 대비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보면 이제 뭐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이제 상당히 큰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게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네, 441억 불이면 뭐 거의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전의 최대치는 2010년에 412억 불이었는데 더 늘어난 거죠. 작년에는 283억 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157억 불이나 늘어난 거고요. 수출의 경우는 작년에 117억 불가량 늘었고 수입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 40억 불가량 줄어들면서 157억 불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네, 이 수출의 경우에 좀 산업별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는 이제 반도체, 승용차, 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석유 화학 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를 했고요. 철강 제품, 석유, 선박, 액정 디바이스 등의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덩치가 큰 이 반도체 부문에서 이 68억 불이나 수출이 증가를 했고 승용차나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들은 한 15에서 20억 불씩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감소한 부분에서는 철강이나 석유 제품들이 이제 30억 불 넘게 감소를 했고 액정 디바이스와 선박이 20억 불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IT 전자 쪽과 자동차 부분의 수출이 계속 뭐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역별로는 좀 어떤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역별로는 이 대중국 수출이 115억 불, 그러니까 8.6% 늘었고요. 대미 수출이 35억 불, 한 6.0%가량 늘었습니다. 반면에 대일 수출이 41억 불, 약 10.6% 감소했고 대중동 수출도 43억 불로 이제 11.8% 감소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도 11억 불가량 감소를 했고요. 이 동남아 중에 이 홍콩에 대한 수출이 43억 달러나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홍콩에 대한 수출은 이제 중국과 포함을 시켜서 하면 중화가 이게 상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미 수출 실적이 이 여타 지역의 감소세를 상쇄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수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입의 경우는 소비재와 자본재가 각각 40억 불, 32억 불 늘었는데 원자재 수입이 119억 불이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원유 수입이 89억 불이나 줄어들면서 전체 수입 감소를 나왔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제 수출의 경우는 IT 전자나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지역적으로는 대미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수입의 경우는 원유 등의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면서 전체 수입이 감소하게 됐고 이 때문에 이제 수출입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지면서 무역 흑자가 크게 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수출의 경우는 이제 환율이 2.8%가량 하락했는데도 만만하지만 증가세를 보여줬고 수입의 경우는 이 유가와 환율 하락, 경기 침체에 따른 이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이제 감소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수입의 측의 감소가 이제 수출입 차를 키우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난 거고요. 네, 이렇게 작년에 주요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장률의 경우 2011년에 3.7%, 2012년에 2.3%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3.0%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2012년 성장률이 2.3%로 좀 낮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그렇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성장률이라는 게 보통 한 해가 낮으면 그 기저 효과로 그 다음에는 좀 높아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재작년에 좀 낮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증가를 해서 이제 2만 6천 불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환율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출의 경우에는 2012년에 1.3% 감소를 했었는데 2.1% 증가세로 반전이 됐고 수입은 작년에 0.9% 감소한 데 이어서 올해도 0.8% 감소를 했습니다.
이 환율이 2.8% 하락을 하고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도 이제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금융위기 이후에 급증했던 수출이 좀 정체되는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수출이 정체되고 있는 현상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가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수출이 증가를 해도 국민들은 경제가 계속 어렵고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수출이 정체되는 문제도 큰 문제긴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 수출의 결과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일부에게 집중되는 거가 더 큰 문제죠. 이 뭐 수출이 계속 증가한다고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빼고는 돈 버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수출이 고용을 창출하고 이제 수입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연관 효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랫목은 따뜻한데 윗목은 얼음장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예, 오늘은 뭐 작년 거시적인 주요 지표를 살펴보는 시간이어서 뭐 성장률과 수출입 통계를 다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수출이 잘 되면 뭐하냐, 나는 살기 어려운데, 이런 게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꼴통경제에서 앞으로 계속 다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년 주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4 꼴통경제 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